먼저 1주차 문항 목록부터 보시죠. 먼저 어디를 보시냐면 해설지 맨 뒤를 보세요. 맨 뒤 페이지 58페이지예요. 58페이지를 보시면 색인이 있을 겁니다. 맨 뒷장 보세요. 색인이 있을 겁니다. 자, 해설지마다 맨 뒤에 색인이 있어요. 이 색인 같은 경우는 각 문항별로 어떤 주제를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를 했는지, 그리고 나서 그 주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데 해설지로는 어떤 자료들이 실렸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색인이에요, 선생님들. 이걸 만든 이유는 제가 맨 앞에서 문항 목록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도 있지만은 복습을 하실 때 활용하시라고 만든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5번 해설지를 찾아야 되는데 5번 해설지를 찾으려면 여기 옆에 포스트잇을 붙여놓지 않는 한 내가 이렇게 뒤지면서 5번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5번이 몇 페이지라고 다 쓰여 있어요, 선생님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바로바로 확인하시고 자료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58페이지 보세요. 자, 오늘 어떤 문제를 푸셨는지를 한번 먼저 대략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법으로 시작을 했어요, 선생님들. 화법으로 시작을 하고 오늘 푼 주제들을 보면은 화법의 본질, 비언어적 의사소통, 듣기 말하기, 점검, 조정, 이런 주제들도 있고요. 또 다음 장 넘어가면은 면담, 면접, 나전달법, 비폭력 대화법, 대화의 원리,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오늘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오늘 주제들을 한번 쭉 보면은 너무너무 어려운 주제들은 없어요. 사실상 1주차에 배치된 이 주제들 같은 경우는 쉬운 주제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들 문제 푸실 때 제가 그 마지막에 막바지에 좀 들어와 보니까 대부분 다 90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문제를 푸셨더라고요, 선생님들. 자, 그만큼 문제가 쉽다라는 거예요. 요 1주차에 배치된 주제들 같은 경우는 어려운 주제는 없습니다, 사실상 선생님들. 그러므로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섞여요. 이때 쉬운 문항, 즉 난이도가 중간 정도, 중간 이하인 문항 같은 경우는 감점이 있으면 안 돼요. 서술 문항 기준 4점이라고 할 때 난이도가 중정도 이하다, 중부터 해서 중 이하다, 이럴 경우 남과 차이가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문항일수록 4점 만점을 모두 다 챙겨 가셔야 돼요. 거기서 내가 1점 감점 받아서 3점을 받았다? 그럼 남과 벌써 1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에서는 감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그런데 쉬운 문항일수록 점수를 챙겨 가셔야 되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교육론 수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육론은 무조건 만점을 받으셔야 돼요. 만점 작전으로 가야 문학에서 감점이 있고 문법에서 감점이 있다고 할 때 교육학에서 18점 이상의 고득점이 나오고 그래야 안정권으로 합격권으로 가는 겁니다. 자, 국어과는 교육학도 무조건 18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선생님들 아시겠죠? 국어과는 대부분 보면은 합격생들 그 점수를 봤을 때 18점 이하가 거의 없어요. 18점 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학도 꾸준히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오늘 요 교육론 문제들을 보면은 주제가 중복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2문제가 있고요. 자아개념, 자기노출 문제도 2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장에 자, 면담, 면접 문제도 2문항이에요. 근데 사실상 9번은 면담이고 10번은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주제가 2개씩 실린 것도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잠깐 보시면 비교적 중요도가 좀 높거나 또는 범위가 넓은 주제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주제들 같은 경우는 한 문제에 많은 내용을 작성 방법을 담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 부분을 골라서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빈 구멍이 생긴다고요. 그죠? 그러면 문제풀이반에서 안 보고 넘어가는 그런 빈 구멍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메꾸기 위해서 자, 이렇게 중요도가 높거나 범위가 넓은 주제 같은 경우는 2문항씩 배치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님들? 그래서 문항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문제 이렇게 푸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죠. 자, 1번은 화법의 본질을 주제로 출제를 했는데요. 자,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어디 보시느냐. 자, 문제지 2페이지 보세요. 문제지 2페이지 보시고 해설지는 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문제지 2페이지, 해설지 2페이지를 보시면 되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화법의 본질을 주제로 출제했습니다. 자, 비교적 쉬워요. 그래서 간단하게 볼 겁니다. 자, 해설지를 보면은 위에 여기 스탬플러가 이렇게 찍혀 있죠, 선생님들. 그러면 중간 부분 정도가 아니라 앞부분부터 문제가 될까요? 중간 부분 정도 가면은 이렇게 접어서 봐야 되니까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수업 들으실 때는 이 스탬플러를 빼는 게 좋을 거예요, 선생님들. 자,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스탬플러를 뺐습니다. 자, 빼고 보고 있고요. 편하신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법 해설지가 훨씬 두꺼워요, 교육론보다.
자, 1번 문제 한번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시죠. 자, 1번은 화법의 본질이에요, 형님들. 자, 그 다음 장 문제 발문 보세요. 발문 보시면 1번 보시죠. 자, 발문 1번. 자, 다음은 정교사가 효과적인 의사소통 단원을 수업한 장면의 일부랍니다. 자, 정교사의 수업 발화를 참고해서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단원을 수업을 했다고 했는데 이걸 보고 힌트는 이거지? 몰라요. 이걸 보고 힌트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형님들? 몰라요. 그죠? 그래서 사실상 이 1번 문항 발문 안에는 별다른 힌트가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간혹 발문을 보면은 학습 목표가 적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아 개념과 자기 노출이라고 아예 직접적으로 쓰여 있거나 그런 발문들이 있어요. 그런 발문들을 보셨을 때에는 이 문제는 여기에 대한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을 미리미리 떠올리시는 게 문제 풀 때 유리해요. 아시겠죠, 형님들? 자, 발문도 한번 잘 보시고요. 자, 이 문제 출제 근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출제 근거 같은 경우는 해설지에 있습니다, 선생님들. 해설지 어디에 있냐면은 해설지 2페이지가 아니라 3페이지요. 3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맨 위에 예시답안이죠, 형님들. 맨 위에 왼쪽 왼 위에 예시답안이 있고 예시답안 맨 바로 밑에를 보시면은 출제 근거표가 있어요. 그죠? 선생님들. 이 출제 근거표를 보시면은 출제 의도도 쓰여 있고, 자, 문제 해설, 오답 피하기, 그 다음에 문제 유형, 난이도,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앞에 빔에 띄워놓고 수업을 하는 이런 자료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해설지에 다 있는 자료예요. 선생님들. 아시겠죠? 제가 여기에 요 출제 의도를 띄워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 문제를 왜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띄워놓은 거거든요. 선생님들. 그러므로 요거 같은 경우는 해설지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님들,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 때 꼭 해설지 요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이 문제 출제 왜 했냐? 출제 의도는 뭐냐면은 화법의 상호 교섭적 성격을 알고 계시는지, 또 화법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 문화적 맥락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자 출제를 했습니다. 요 두 개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바로 상호 교섭적 성격이에요. 즉 상호 교섭성. 자, 상호 교섭적 성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를 묻고자 이 문제를 사실상 출제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기출 목록을 보더라도 이 상호 교섭성 같은 경우는 자, 직접적으로 기입형으로 쓰는 게 한번 나왔고, 서술형 그 시절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서술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상호 교섭적 성격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미 기출인 주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자, 다음 장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상호 교섭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 장 문제 보시죠. 자, 문제 맨 위를 보시면 정교사 발화 내용이 있습니다. 대사가 있는데요. 자, 정교사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죠. 보시면 화자와 청자는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자,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이 발화부터 매우 중요해요. 보세요. 화자와 청자는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요. 또 둘이 협력적으로 의미를 나누면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해 나가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 그죠? 이 부분에서 이미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의미 공유 과정 얘기하고 있고요. 의미 공유 과정 얘기하고 있고, 이를 더불어서 상호 교섭적 성격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어요. 그죠? 자, 의미 공유 과정, 상호 교섭적 성격을 이미 우리가 첫 문장에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힌트로 삼고 이미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포인트가 하나 나왔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자, 아래 자료를 볼까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선생님들. 자, 밑에 예 1번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예 1번을 한번 보시면 자, 지역이와 소정이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지역이와 소정이 같은 경우는 어떤 주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나요? 즉, 주말에 마을 장터에 가가지고 자, 새 것은 아니지만은 자, 괜찮아 보이는 책을 구매했던 경험을 지금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죠? 아나바다 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그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얘기를, 선생님들. 아나바다 운동 뭔지 아세요, 선생님들? 아시죠? 자, 아나바다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 쭉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지역이가 자, 아나바다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 사회 시간에 배운 아나바다 운동 같은 거구나 라고 하면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자, 이런 의미였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선생님들? 자, 여기서 뭐 얘기한 거예요? 지역이가 아나바다 운동에 대한 기본적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아나바다 운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기본적 의미를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맨 처음에.
그죠? 자, 기본적 의미가 먼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소정이와 지혁이가 둘이 쭉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자, 우리 집 자전거를 사촌 동생에게 자, 주었던 경험도 이야기를 해보고 있고, 또 마을 장터에 가서 책을 구매해 봤더니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그 느낌도 이야기를 해보고 있고, 그죠? 즉 지혁이와 소정이가 자신의 경험을 소개를 하면서 느낌을 이야기를 하면서 둘이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죠? 이런 과정, 이런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지혁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내 말을 듣고 보니 마을 장터와 같은 아나바다 운동은 자원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겠어 라고 해서 아나바다 운동 같은 경우는 자원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지금 새롭게 의미를 도출해내고 있어요. 즉 아나바다 운동에 대한 진정한 의미야. 앞에서는 기본적 의미라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뭔지 새로운 진정한 의미를 도출해내고 있고, 이걸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 지혁이와 소정이가 지금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과정이 지금 지문 속에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자,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2번을 생략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장 교사 대사가 다시 나옵니다. 보세요. 다들 잘 읽었나요?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예 1에서는 헌법과 장문의 본질 중 자,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답니다 라고 해서 교사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중략처를 좀 하고 여기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혁이가 아나바다 운동의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즉 아나바다 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내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소정이와 지혁이는 단순히 이게 포인트죠. 단순히 상호작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 기억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의미를 구성해 나가고 공유하고 있어요 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단순한 상호작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단순한 상호작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탁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탁구 선수 2명이 있다고 할 때 공이 왔다 갔다 이게 단순 상호작용이에요. 이게 지금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단순히 의미를 왔다 갔다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자, 기억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의미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공유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단순한 상호작용이 아니라 뭐예요? 서로 의논하고 절충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도출해내고 있다고요, 형님들. 그러므로 기억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기억 들어갈 말 상호 교섭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거 이외에 오답, 예를 들어서 협력적, 안 돼요. 상호 교섭이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교육학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들. 자, 그러므로 기억은 상호 교섭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상호 교섭의 포인트 하나 다시 한번 알아두세요. 자, 상호 교섭. 거기서 교섭은 어떤 의미였냐면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절충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이론만부터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들. 그러므로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자, 기억에는 상호 교섭 적어주시면 됩니다. 상호 교섭 이외에 얘는 허용 답안은 없어요. 자,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 문제 풀고요, 선생님들. 자, 니은은 쉬워요, 선생님들. 니은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한 해설지를 잠깐만 볼 건데 해설지는 어디를 볼 거냐면은 자, 이 페이지를 제가 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해설지 4페이지를 보세요. 해설지 4페이지 왼쪽 중간을 보시면 자, 이론서 내용 정리가 있을 겁니다. 이론서 내용 정리 내용 잠깐만 보시죠. 자, 4페이지 왼쪽 중간 보세요. 그러면 화법의 성격이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화법의 성격이 몇 가지가 있나요, 선생님들? 자, 이제는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뭐 많이 하면 6가지, 7가지 나와요. 근데 개론서에 대표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보통 4가지가 있잖아요, 선생님들. 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구어적. 얘는 구두 언어적 성격이라고 부르죠. 자, 구두 언어적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상호 교섭적 성격이 있고, 그 다음 3번째 자, 관계적, 대인 관계적 성격이 있고, 4번째 사회 문화적 성격이 있어요. 그죠? 대표적으로 요 4가지가 있는데요. 다시 앞에서부터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자, 구두 언어적 성격이 있습니다. 구두 언어적 성격은 뭐예요? 자, 화법행위 같은 경우는 문자 언어가 아니에요. 문자 언어가 아니라 구두 언어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즉 얘가 포인트예요. 문자 언어를 사용해서 정보를 나누는 게 아니라 문자 언어가 아니라 구두 언어예요. 구두 언어를 사용해서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따라서 이 구어적 성격 같은 경우는 즉 의사소통 참여자가 같은 시공간을 공유를 하면서 구두 언어를 사용해서 정보를 주고받게 된다. 이게 바로 구두 언어적 성격이었습니다. 자, 요거 하나 기억 잘 해주시고, 자,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자, 밑에
맨 밑에서 우리가 이론반 때 뭘 봤냐면은 그래서 구어와 문어를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요거는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요건 이론반에서 하는 거고, 자 포인트는 맨 위에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상호 교섭적 성격을 한번 볼게요. 상호 교섭적 성격을 한번 보시면, 이 상호 교섭적 성격은 뭐냐면은 대화 참여자들 각자 집에서 준비해온 의미를 툭툭 전달하는, 전달하는 언어 행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아니라, 즉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단순한 상호작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단순한 상호작용 행위가 아니라 화법이라는 것은 즉 상호교섭적 행위를 통해서, 상호교섭을 통해서 자 의미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공유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따라서 자 화법 행위를 뭐라고 불렀어요? 역동적인 의미 구성 행위이자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불렀었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상호교섭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호교섭적 성격에서의 키워드는 뭐예요? 키워드 당연히 상호교섭일 거고, 또 역동적인 의미 구성일 거고, 새로운 의미 창조, 이런 것들이 키워드였죠, 님들. 자 체크하고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요 상호 교섭적 성격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기출이 2번 있어요. 2번 기출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기억해 주시고, 다음 세 번째. 자, 관계적, 대인 관계적 성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인 관계적 성격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면은, 자, 화법을 통해서 의사소통 참여자들은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님들? 보세요. 지금 화법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요.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게 돼요. 그죠? 자, 이게 바로 관계적 성격인데, 따라서 이에 따라서 화법의 목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어적 목표가 있고 관계적 목표가 있는데요. 자, 언어적 목표는 어떤 것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의사소통, 목적, 달성과 관련된 목표가 바로 자 언어적 목표였고, 그 밑에 있는 관계적 목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 발전이에요. 대인관계 발전과 관련된 목표가 바로 관계적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화법의 목표에는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게 바로 관계적 성격입니다. 대인관계적 성격이고, 다음 네 번째, 이번에는 사회 문화적 성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문화적 성격도 한번 보시면,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집단마다 아니면 어떤 특정 집단이라든가 또는 구성원이라든가 집단을 특히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교사 집단이라든가 아니면 군대 집단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세대라든가, 그죠? 이런 집단이라든가 세대라든가, 즉 각각에 따라서 딱 나름의 의사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즉 말문화의 전통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아니면 세대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 차이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의사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교사 집단도 나름의 의사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자, 군대 집단도 단아까의 말투를 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청소년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 세대 같은 경우도 신어, 준말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한다고요. 그죠? 그러므로 각각의 집단 세대별로 나름의 의사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더라. 그죠? 이게 바로 사회 문화적 성격이었습니다. 자, 이게 네 번째였어요, 님들. 자, 이 네 가지 내용을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문제시 된 거는 두 번째에 있는 상호 교섭적 성격이었습니다, 선생님들. 그러므로 이 상호 교섭적 성격을 잘 체크를 해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두 언어적 성격, 대인 관계적 성격, 사회 문화적 성격 같은 경우는 비교적 쉬워요, 선생님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상호 교섭적 성격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기본적인 내용부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쉽다고 안 보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므로 꾸준히 중간중간씩 한 번씩 보시길 바랍니다. 자,